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민의 주식 뉴스 공장 주간 총정리 5번째 방송인데, 이번 방송은 심층 분석 방송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3부 4부에서 코멘트 드렸던 것처럼 주말 사이에 약간 변수 부분들이 좀 생겼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혹시나 모를 향후에 또 전개 방향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없어나 좀 있기 때문에 뇌관이 될 수 있을지, 리스크의 뇌관이 될 수 있을지, 향후에 이걸 통해 가지고 주말에 약간 내용 부분이 바뀌긴 했지만 이 내용이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리스크의 뇌관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런 뇌관을 통해 가지고 어떤 시장의 선택 부분들은 어떻게 될 수 있을지, 현재 시점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과 이런 내용 부분들 좀 덧붙여서 좀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무겁게 듣지 마시고, 그래도 이 내용을 방송 중에 제가 몇 번을 얘기를 드렸어요. 약간 제가 이제 7월달부터 방송 부분들을 시작을 하면서 삼천에 대한 예지몽 부분들을 얘기를 좀 드렸죠. 삼천에 대한 예지몽 부분들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너무 앞서간다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그걸로 인한 현상 부분들이 이것 봐라 라는 생각 부분들을 좀 들게 하는 몇 가지 요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관과 그 다음에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려질 수 있는 시장의 선택 부분들 간략하게 얘기를 드렸고, 향후에 이거 관련된 내용 부분들 업데이트가 되거나 또 추가 내용 부분도 있으면 그때마다 업데이트를 하면서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를 드릴 부분들은 방송 중에도 몇 번, 5번 이상 정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글로벌 전체적으로 올해가 이제 2017년도죠. 2000년도 지나가지고 주가가 계속 올라간 나라가 하나가 있어요. 주가가 몇배가 올라가는데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나라 인덱스 부분들을 보고 대략적으로 최근에 이제 신권 부분들을 또 하면서 또 고액권을 발행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최근에 이제 그 화폐 가치 부분들을 바꾸면서 좀 약간 오차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2011년도에 대략적으로 보니까 68선 지수 자체가 68선인데 2017년도 올해 초에 얼마가 나왔냐면 67이라고 말씀드렸어요. 60, 100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40만이에요. 지수가 100이 안 됐었는데 2011년도에 100도 안 됐던 지수가 40만까지 제가 월간 차트로 보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유는 나라는 베네수엘라라는 나라입니다. 장중에도 그 브리핑 부분에서 몇 번 얘기를 드렸죠. 석유 부분들을 생산을 하고 허리케인 나오면서,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미국의 경제 제재 관련된 부분들이 되면서, 여기는 미국의 중진류 부분들을 미국에 수출을 하면서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여기에서 수출 부분들이 드랍되지 않았을 경우에 미국 정유업종에도 약간 파급 효과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리면서, 이거 조금 불안하다. 올해 갚아야 될 부채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고 전혀 갚지 못하고 있어요. 갚지 못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그 주간 총정리 부분들 녹음을 올려드렸을 때 금요일장인가요? 금요일 주 후반에 손들어 버렸어요. 다 돈 못 갚겠다. 채무 조정하자. 드디어 터질 게 터진 거죠. 이제까지 계속 보니까 올해 내내 여기에 대해서 계속 신호 리스크 부분들이 좀 터졌고, 그 대통령이 나는 리스크 돈 못 갚을 테니까 채권자들 돈 받을 사람들 채무 조정 한번 하자. 그 기자회견 부분도 발표를 하면서 샌드위치 먹으면서 발표를 했어요. 나라가 그래서 웃기죠. 그래서 이 베네수엘라라는 나라,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우려해서 조금 남미 쪽에서 제2의 아르헨티나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까지도 좀 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 부분들 제가 일단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지금 진행된 거고 어떤 내용 부분도 있는지 이걸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보면 나라의 국영회사가 있습니다. 페트로레어스 더 베네수엘라, 그냥 약자로 PDVSA라 할게요. PD라고 할게요. PDVSA라고 할게요. 여기가 만기 채무 조건, 채무가 1조 3천억 달러 정도 있는데, 1조 3천억 정도 있는데, 이거 상환 변경 부분들을 손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앞으로 갚아야 될 돈도 많고, 이걸 발표하면서 만기 국제 수익률 부분들이 9.7% 정도 떨어져 버려요. 수익률은 지금 뭡니까? 40%대요. 예전에 여러분들 그리스 그때 기억나시죠? 국채 수익률 자체가 뭐 이렇게 고공행진 부분들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스페인 번지냐, 스페인, 포르투갈, 뭐 이런 쪽에 막 전이되고 유럽 경제 부분들 리스크 있지 않느냐. 기억나시죠? 그때 그리스의 국제 수익률 자체가 제 기억으로는 40%대 50%대 됐던 것 같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전에 차베스로부터 공자를 이어받은 마두로 대통령이 올해 중반인가요? 언젠가 약간 거의 뭐 쿠데타죠. 재헌국회 부분들 만들면서 나머지 야당이나 이런 부분들 무력화시켜 버렸어요. 무력화시키면서 그 부분들을 미국이 이거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서 그때부터 미국이 8월 달부터 금융 제재를 좀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융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이제 그 골마 터진 거예요. 금융 제재를 타면서 달러라든지 이런 유통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석유를 생산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대환 대출하고 돈을 갚아 나가고 나라가 영위하는 나라인데, 여기에 이제 공장 가동 부분 하려면 화학약품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달러 부분들 결제할 게 많죠. 근데 금융 제재 부분들이 들어오면서 이 규모 부분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석유 생산 부분들 해가지고 자기가 갚아야 될 빚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있기 때문에, 향후에 또 갚아야 될 것도 많기 때문에 석유를 그 밑에서 뽑아 올려서 이거 판매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빌린 돈의 어떤 대환 현물 출자 부분들도 현물로 이렇게 상환하는 그런 부분도 해야 되는데, 8월 달부터 미국의 경제 제재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게 점점 목을 꼭꼭 조이면서 숨통 자체가 조여지는 그런 역할 부분 하다가 결국은 디폴트 선언 부분들을 좀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2001년도 아르헨티나 디폴트 사태 이후에 가장 큰 외채 위기의 비하 가능성 부분들 하면서 향후에 이제 채무 상환하고 채권자들하고 조정 협상 부분 나갔던 방침 부분들 선언을 했어요. 주 후반에 그랬고 주말에 보니까 여기를 약간 번복해 가지고 자기는 가플로사 부분들이 있다라는 식으로 약간 무마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이 PD 그 국채 그 나라가 갚아야 될 금액 자체가 올해뿐만 아니라 지금 내년 만기 도래 부분들까지 90억 달러예요. 올해 지난달부터 해가지고 그 PDVS 있죠. 그냥 그 베네수엘라의 국영 석유회사라고 하죠. 그냥 PD라고 우리가 약칭을 다 우리가 알 필요는 없으니까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한 6억 달러 정도 되는데 올리금 상환 부분을 못했어요. 근데 내년에 상환해야 될 금액이 90억 달러예요. 금액이 어마어마하죠. 이제까지는 여기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뇌관 자체 아직 주 후반에 디폴트 선언해가지고 약간 주 후반에 우리는 그렇게 무조건 약간 뭡니까 수그러뜨리는 성명 부분들 발표하긴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대통령이 이런 그 발표 부분들 하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대통령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어떤 시정 연설 부분들 하는데 연설하면서 샌드위치라든지 밥 먹는 거, 김밥 먹는 걸 여러분들이 그려볼 수 있나요? 그 나라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PD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60억 달러, 내년에 90억 달러로 말씀드렸죠. 계속적으로 이번에 잠깐 채무조정 부분이 아니라 이건 계속적으로 이 금액에 대해서 조정이라든지 어떤 구조 조정 부분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발단 부분들은 이번에 그 디폴트 선언 부분들 했던 것은 미국 투자자가 신규 대출 부분들 꺼리면서 스탑이 좀 들었고,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전형적인 케이스 아까 말씀드렸죠. 2011년, 2000년도 초반에 100도 안 됐던 지수인데 40만까지 올라갔다고 그랬죠. 여기가 지금 글로벌 전체적으로 하이퍼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이 1900년도 후반에 해가지고 독일에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한 번이 나왔고, 그 다음에 짐바브웨이, 아프리카 쪽, 그 다음에 이 베네수엘라가 있는데, 내년에 지금 인플레이션 그 예상치가 2300%예요. 그래서 여기는 돈의 가치가, 돈이 뭐 10만, 20만 가치가 없어요. 이번에 새로 지폐 부분들을 찍어내는데, 이 지폐도 10만인가 단위가 될 거예요. 근데 화폐 가치로는 보면 달러로는 2달러, 3달러도 안 되는 그 값어치예요. 그래서 짐바브웨도 예전에 그랬어요. 지금 물건을 사려고 물건을 하나 사러 가면 화폐를 가방에 넣는 게 아니라 수레를 끌고 가야 돼요. 근데 수레를 끌고 가는 사이에 이 가치가 더 떨어지다 보니까 가면 수레 하나가 될 게 가서 수레가 두 개가 돼야 되는 그런 사태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도탄에 빠지게 되고, 거기에 이제 가지고 있는 부채 부분들은 달러로 갚아야 되는데, 우리 예전에 IMF 때 그랬죠. 환율 자체가 1000원, 예를 들어서 1000원 정도면 1달러로 받을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신용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달러로 돈을 갚아야 돼. 뭔가 석유를 사올래도 달러로 줘야 되는데, 전에는 1000원이면 됐는데 화폐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2000원을 줘도 1달러 가치밖에 안 되는 거죠. 여기는 예를 들자면 1000원에 1달러 있다면 지금 10만원, 그러니까 내년에 2300%라는 게 뭐냐면 20만원 정도 줘야지만 1달러의 값어치가 있을 가능성으로 지금 예상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 자체가 2000년도 초반에는 100이었던 게 지금 40만까지 올라갔다. 이번에 뭐 화폐개혁 조치분을 하면서 차트상으로는 이 변화되는 부분들이 좀 보이는데, 아무튼 하이퍼 인플레이션 부분들의 전형적인 스타일 부분들이 좀 진행이 좀 되고 있어요. 그 뇌관은 그래서 제가 7월 달부터 방송 부분을 하면서 저거 뇌관 될 수도 있겠다. 왜 저렇게 주가 하이퍼 인플레이션 부분들이 좀 보이면서 보여줄까? 여기에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 부분들을 좀 해봅니다. 물론 지금 진행될 사항 아니고 향후에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색깔 부분들을 바꿔질지는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고 추적을 좀 해야 되겠죠. 근데 시장에서 지금 뭡니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유가 단기적으로 반등 글 수 있는 하나의 요건 부분들이 되겠죠. 물론 주말에 좀 진화하려고 하는 부분도 했기 때문에 다음 주 초에 어떻게 수급상으로 받쳐지는지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이제 볼 부분이 뭐냐면 미국에서 이제 경제 제재 부분들을 하는데, 여기에 이 베네수엘라의 이제까지 뭐 부채가 계속 많았다겠죠. 부채의 상당 부분을 누가 차지라고 했냐면 중국하고 러시아가 차지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저는 어떻게 바뀔지는 보는 게, 미국이 여기 베네수엘라가 중진료를 생산하면 미국 정유사들이 이걸 섞어가지고 어떤 제품 부분을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정유사들은 이 중진료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그래도 제법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PD라는 그런 회사가 미국의 뭐 시티고라는 주유소 정유시설하고 미국 정제시설의 5% 규모의 정유시설하고 6,000개 주유소를 운영하는 시티고 지분, 러시아 국영회사가 예전에 이쪽 그 베네수엘라가 계속 돈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으니까 러시아가 한 60억 달러 정도 지원을 해줬어요. 지원해주고 한 22만 배럴 좀 원유 공급받다가 나중에는 안 되니까 여기 담보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정제시설의 5% 규모의 정유시설하고 6,000개 주유소를 운영하는 시티고 지분을 한 50% 담보로 20억 달러 또 빌려줬어요. 근데 결론은 경영권 부분들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확보를 하고 있고, 역시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도 러시아는 38조, 그 다음에 중국은 거의 한 70조 정도 가까운 돈을 대출을 해줬어요. 그래서 중국 2000년도에서 2014년도까지 세계 한 149개 정도에 400조 정도를 지원을 했고, 미국은 한 450조 정도 지원을 했어요. 근데 규모로 보자고요. 400조 정도인데 베네수엘라에 거의 70조 가까운 돈을 대출해 줬어요. 여기가 석유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 뇌관이 어떻게 터질지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없지만, 예를 들자면 지금 너무 앞서가는 겁니다. 자, 중국이 70조 정도 대출해 줬는데, 예전에 우리가 그리스 문제가 있었을 때 그리스 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던 포르투갈이나 독일이나 여기가 들썩들썩했죠. 그 첫째 요건. 그
그 다음에 두 번째, 러시아도 지금 같이 걸려 있죠. 물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유가가 지금 현재 50달러 선 정도 유지가 되고, 이 정도 규모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중국이 지금 올 시진핑 집권 1기 동안 상당히 내부 단속 부분들 해가지고 디레버러징이라든지 신용 부분들을 상당히 좀 개선시키려고 하는 노력 부분들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시진핑 집권 2기에도 계속 이런 흐름 부분들이 갈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금액이 70조 정도 되니까 우리가 일단 체크는 하고 있어야 되겠죠. 70조 정도는 뭐 아직은 그게 뭐 파급 효과 부분들을 보일 수는 없겠지만, 시장에서는 그 모멘텀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알고는 있자는 거예요. 규모는 이 정도로 중국과 러시아가 많은 대출 부분들을 해줬던 나라가 베네수엘라, 그리고 이 뇌관 자체가 스타트가 들어갔던 것은 미국의 경제제재 부분들로 스타트 들어갔다는 하나의 그런 부분. 그러면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과 러시아라는 중국 부분들이 이렇게 어떤 그 특정 지역 부분에서 어떤 뭡니까 경쟁 구도 부분들을 하는 게 베네수엘라 부분들 떠오르고, 그 다음에 베트남 아니요 그러면 필리핀 쪽,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중동 순위파 시아파, 그 다음에 러시아 쪽 우크라이나 쪽,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을 보실 분이 베네수엘라의 미국이 경제제재 부분에서 스타트를 해가지고 러시아하고 중국이 많은 대출 부분들을 진행했던 나라의 경제제재 부분을 스타트하면서 디폴트 선언 부분들을 일단 한 번 했어요. 한 번 하고 그걸 좀 무마하기는 했지만, 일단 이건 뇌관 자체가 뭡니까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죠. 이게 첫 번째고, 그래서 여기는 그리고 하이퍼 인플레이션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수 자체도 지금 뭐 40배, 400배인가요? 400배나 4000배라고 했고, 내년에 뭐 인플레이션 자체가 뭐 2000배 이상 정도 생각을 하니까 아마 IMF라든지 어디 쪽에서 뭐 채무 조정 부분이라든지 이것은 뭐 안 할 수가 없어요. 원래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갚아야 될 금액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도 첫 번째로 보실 부분은 미국과 러시아의 중국 어떤 대립구도, 이 부분이 첫 번째가 진행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 보실 부분은 이제 한 13일부터 이제 이걸로 인해서 채무 조정 관련된 부분들로 아마 협상위원회가 진행이 될 가능성 자체가 커요. 다음 주 후반 정도에. 우리가 지금 이 리스크가 될 수 있을지 부분들을 미리 생각하는 건 뭡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지수 자체, 글로벌 전체적인 이 흐름 부분들이죠. 현물 부분들을 다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선물 쪽 가지고 얼마든지 위아래를 흔들 수 있는 양쪽 시장 부분 다 열려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이거 가지고 좀 흔들어 볼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런 가능성 부분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체크를 해두자는 거고. 그래서 13일 뭐 주 11월 중순 정도 전후에서 이제 뭐 채권자 소집해 가지고 협상 부분들을 진행을 할 건데, 그런 불협화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협상 대표자가 누구냐면 그 나라의 부통령입니다. 근데 부통령인데 지난번에 경제 제재 부분들을 미국이 하면서 몇몇 사람들을 제재 대상이에요. 금융거래 제재 대상이고, 뭐 이렇게 뭐라 할까요? 아무튼 그 범죄자 수준 정도로 이렇게 지정을 해놨어요. 근데 이 부통령이 이미 미국 제재 대상 부분들에 포함된 사람이에요. 거래든 뭐든 간에. 그래서 이 제재 대상으로 협상 부분들을 시장에서 인정을 해줄지, 뭔가 계속 불협화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 첫 번째죠. 자, 두 번째로 볼 부분은 자, 이제 이것은 약간 너무 먼 부분들인데, 요즘에 시장에서 가상화폐 비트코인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하죠. IMF에는 여러분들 가상화폐가 있습니다. SDI라고 있어요. SDI가 있고, 이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보면 가상화폐 거래 금지예요. 근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 자체 국가화폐 가상화폐 부분들 보유 프로젝트를 가동을 시작을 했어요. 두바이도 비트코인을 뒷받침하는 인프라의 블록체인 쪽에 전국 문서 부분들을 모두 넘기겠다 약속을 했어요. 하나의 가상화폐 블록체인 부분들은 상당히 나중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부분들이 있는데, 인도도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이에요. 글로벌 전체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늘어나는데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뭐냐면 돈의 가치가 휴지보다 안 되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그래서 현물을 가지고 있는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부분들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물건들도 가격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짐바브웨라든지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돈의 가치가 지금 종이값도 안 되는 거죠. 뭉탱이로 완전 박스로 싣고 가봤자 뭐 1달러, 2달러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어떤 현상 부분이 나오기 시작했냐면, 베네수엘라라는 이런 나라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늘어났어요. 왜?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달러라든지 이런 글로벌 전체적으로 시세 자체가 고정이 됐죠. 자기 나라가 가지고 있는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금도 마찬가지고, 금도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죠. 달러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러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통화 가치가 불안정한 신흥국의 안전자산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의 그런 그림 부분들이 하나 그려진 게 뭐냐면, 이건 너무 먼 미래입니다. 그냥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 고민하실 필요 없는데, 저는 이제 한편으로 어떻게 생각드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5년 10년 정도 해서 돈의 유통 속도가 더 빨라져서 글로벌 전체적으로 화랑 부분들이 진행되면 언젠가는 이 돈 때문에 문제가 한번 생길 수 있겠죠. 그 문제가 생겼을 때 하이퍼 인플레이션 부분이 하나 또 그려질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예전에 보면 그 자스민 혁명 부분들이 일어났을 때, 이 중동지역도 자스민 혁명 부분들이 일어났을 때 그 여파로 인해서 원래 그 왕조들이 다 무너졌었잖아요. 무너지고 그쪽이 개편 부분들이 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이퍼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이 향후에 글로벌 전체적으로 일어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그걸로 인한 하나의 지금 표본의 모습도 약간 선행어죠. 선발대식의 그런 모습들이 한번 그려지지 않느냐라는 생각 부분을 좀 가져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보면 화폐 가치에 달러도 마찬가지로, 달러도 몸에 글로벌 기축통화 됐던 게 예전에는 근본주의자 해가지고 금의 기반 부분들 해가지고 달러를 인정을 해줬죠. 그게 첫 번째로 달러가 기축통화됐던 하나의 요건 자체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금을 기반으로 했던 게 계속 너무 수요가 발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대체를 못했죠. 그래서 달러가 그때 우리는 금태환 못하겠다고 손 들어버렸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 보면 이 비트코인이라는 부분에 어떻게 보면 화폐로서의 인정 부분들을 지금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하이퍼 인플레이션 되는 그런 상태 부분에서. 그래서 뭐 아까 싱가포르라든지 인도라든지 뭐 중국이라 우리나라는 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하나씩 이 블록체인 기술 부분들을 이용하는 그런 산업 시스템 부분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다는 그것도 우리가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자, 원점으로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11월 달 이건 계속 내용 부분도 체크를 할 겁니다. 베네수엘라 유가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미국과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 이게 그냥 조용하게 끝나면 좋겠어요. 근데 하지만 저의 입장으로서는 시장에서 혹시나 모를 내관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계속 체크를 해 나가겠죠. 알고 나서 항상 그렇죠. 우리가 기준가 부분들 잡아놓고 기준가를 깨지 않으면 상관없어요. 그 이상 되는 추세예요. 근데 기준가를 한번 하회를 할 때는 그 추세가 반전되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알고 있는 거하고 기준가를 설정해 놓는 거하고 실정을 안 하는 거하고는 대처 방법이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베네수엘라 관련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과 러시아가 가장 많은 채권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미국의 금융제재로 인해서 스타트가 들어가면서 이쪽 그리고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갚아야 될 금액 자체가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많기 때문에 채무 조정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를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와중이에요. 뭔가 협상 부분들이 당연히 진행돼야 되겠죠. 그 논의 부분들이 이제 스타트가 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그 내용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한 번씩 시장에 어떤 영향 부분을 줄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체크는 해둬야 되고, 그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계속적으로 체크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주말에 이제 이 내용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려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여기에서 이제 이걸로 인해서 유가라든지 그 다음에 저쪽 그 남미 쪽의 어떤 그 글로벌 자금 부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방향성, 별탈 없으면 상관없어요. 수급적인 부분에서 별탈 없으면 상관없는데, 또 만기 있고 옵션 만기 있고, 그 다음에 다음 달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밑에 지금 수면 아래로 7월 달부터 제가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 베네수엘라 지금 수상하다, 저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드렸었는데,
샌드위치 먹으면서 이걸 발표를 했던 그 대통령 대단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별탈이 없기를 일단 바라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시장을 바라볼 때 내용 부분들 한 번 정도는 심층 분석 부분들 해놓고, 내용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대응 부분 할 수 있을 때 좀 더 빨리 뭡니까 동작 부분들을 모든 동작 준비 동작을 해놓으면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심층 분석, 베네수엘라 사건, 이걸로 그려볼 수 있는 시장의 선택 뇌관이 될 것인가, 그리고 이걸로 통해 가지고 향후에 어떤 그려질 수 있는, 투영시킬 수 있는 모습은 어떤 건지 있는지, 이거에 관련돼서 코멘트를 좀 드리면서 5번째 심층 분석 방송 부분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